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두세 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혈압이 평균 9.8, 이완기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한 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한 개, 올리브유 한 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 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 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이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 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10배나 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돼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마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도 많이 드시는데,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를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주고,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시고,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할 거예요.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 물을 한 컵 넣어줘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약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을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건데,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등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죠. 이런 효능으로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고 가래를 묽게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져요. 무와 벨은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등에서도 올 수 있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벨을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이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는 게 좋고,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이대로는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건데, 천연 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죠.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가 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서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 디아스타제
에스테라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동치미나 깍두기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도 풍부한데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치킨 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죠.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도 억제하고 혈전 생성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식물성 유황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도 있죠.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대단하죠.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무의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무 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는데 무말랭이 100g이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돼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한 병이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고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건데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 정도 g인데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인 거죠. 무말랭이를 드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말랭이를 차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말랭이를 기름이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거죠.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겠죠.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로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돼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무에는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꿀에는 향균, 향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줄어들 수 있게 하고 몸의 기력도 더욱 보충해 줄 수가 있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 안의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도움을 주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분들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져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분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